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인사이트의 이재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성탄절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올 한해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탄핵 정국, 트럼프 2.0 시대가 맞물리면서 나라 안팎으로 이 불확실성이 가중된 시기였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 생존 전략은 무엇일지 살펴보고 내년도 투자 유망처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말 증시 투자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 마켓 비하인드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모시고 말씀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환율 얘기를 일단 이번 주부터 좀 시작을 월요일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1,500원 또 1,450원이 넘고 사실은 환율이 별로 떨어질 만한 이슈가 별로 없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떨어질 만한 이유 뭐 이런 거가 지금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 환율이라는 게 제가 이제 뭐 몇십 년 동안 이제 금융권에서 있었지만 환율만큼은 이게 예측이랑 달리 움직였던 적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원래 환율은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환율 매매하시는 분도 거의 기술적 분석으로 많이 하시는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좀 예측과 다른 방향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다 뭐 많이 아시겠는데 국내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뭐 탄핵 정국이 좀 지속돼서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과거에도 보니까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도 환율이 그 이후에 이제 1,150원대에서 1,200원대까지 한 50원 이상 상승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딱 한 달간 지속되고 그 이후에 고점 찍고 지금 내려갔던 적이 있다는 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가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좀 거세게 또 다시 또 지난주에 또 거세게 나타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 매도 후 달러 환전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이것도 이제 환율 상승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FOMC에서 미국이 뭐 금리를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향후에 좀 신중하겠다. 그리고 점도포에서도 이제 원래는 4번 정도 내년에 인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제 2차례밖에 안 한다. 이런 것이 이제 미국 국제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해서 어떤 국내와의 어떤 금리차 확대로 달러 강세가 또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사실 부양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약간 또 위안화 약세도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여기에 일본 중앙은행도 12월에 이제 금리가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제 동결로 예상이 되면서 그 결정 이전부터 좀 이렇게 환율이 반영되면서 엔화 약세로 전환되었다는 점. 물론 이제 결국에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경기가 불황이 지속되면서 깜짝 그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게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 내년에는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확대되면서 원화 약세 전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요인으로 지금 작용 중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에서 이제 지금 초기에 우리나라 많은 협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탄핵 정국에서 어떤 정부의 리더십이 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약간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 1분기까지는 원화 약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 당장에 원화가 강세로 전환될 그런 요인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어서 현재와 같은 1,400원대의 환율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은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즘에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다라고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뉴노멀이 되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과연 이제 그 1,400원대 환율에 우리 기업, 우리 경제 구조가 이제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약간 의문점,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장이 더 이렇게 충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냉정하게 이런 환율 상황을 이제 감안을 하고
뭐 고환율 수혜주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뭐 일단 주식시장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네. 고환율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사실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뭐 수혜주 또는 뭐 피해주 뭔가 이렇게 네. 딱 해놓으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한번 접근해볼 만한 거 아니면 아예 이제 손을 대지 말아야 될까 이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환율은 이게 방향성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하락으로만 전환된다고 확신이 들거나 뭐 그런 모습을 본다면 분명히 외국인들은 매수에 적극적으로 할 것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환율 전망이 네. 오히려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 주식시장도 올라가는 척 하다가 때려맞고 이런 네. 식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상보다 높은 환율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는 지금 팩트이기 때문에 국내 수출주는 예상보다는 양호한 이익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수출주, 네, 근데 이제 종목에 대한 수급 상황 개선도 좀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에서 사실 매출은 증가했는데 이게 운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예, 물류비 증가로 인해서 이익률이 좀 낮게 나왔던 기업들, 종목들이 몇 개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안정적으로 이제 해상 운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투자 아이디어로 삼자는 그런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있는데 이게 올해 4월 한 1,700선이었습니다. 근데 7월에는 이것이 어떤 뭐 지역적인 리스크 이런 것이 부각되면서 3,700선으로 이제 거의 뭐 2배 이상 크게 뛰었는데 그때 많이 현재는 올라갔죠. 네, 예. 2,300대로 다시 좀 내려오면서 좀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중에서 제품 수출 시 주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그런 품목들, 예를 들어서 가전이나 자동차 부품, 타이어 업종에게는 환율 상승과 운임 하락이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면서 좋은 4분기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가전, 자동차, 부품, 타이어 쪽.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또 발전 원료를 달러화로 결제하는 뭐 유틸리티, 그렇죠. 그리고 항공료를 포함한 많은 비용을 달러화로 결제한다든지 또 항공을 도입할 때 뭐 리스라든지 네, 이런 네. 달러 결제를 많이 하는 항공 업종은 상당히 좀 부정적일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죠. 좀 나눌 필요도 있고 또 보유 자산 가치 하락이 진행된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환율 상승이 사실 실적이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좀 약세 업종으로 좀 변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업종 수출 업종 종목에서도 좀 차별성이 부각될 수 있는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수출주가 해외 현지 생산화가 잘 돼 있는 수출주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그렇죠.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자동차가 대표적인데 국내 수출도 있지만 해외 공장에서 여러 개 공장에서 지금 이것을 생산하는 그런 믹스가 잘 돼 있다면 오히려 환율 상승에 대한 온전한 수혜가 100% 발휘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이럴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주 경우에도 모든 수출주가 다 좋다는 건 아니고 주가는 이제 업황에 대한 예측도를 좀 미리 선반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4분기, 1분기 단기 실적이 조금 좋게 나올지라도 전체 내년 실적 흐름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좀 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워낙 약세 네. 피해 업종 중에서도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턴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워낙 약세가 좀 진행되면서 조금 눌림목을 주는 그런 종목이라면 이렇게 높은 환율 구간에서는 오히려 저점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환율 전망 말씀하신 거와 그 연관을 해서 네네. 좀 좁혀보면은 어떨까요? 뭐 업종별 대표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네, 그래서 이제 예. 업종별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을 한 3개 종목 정도 예, 가져왔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가전 쪽에서는 저는 LG전자, 그다음에 예. 타이어는 금호타이어, 그리고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수출주로는 삼양식품을 관심 종목으로 설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지난번에 주주원 원자책 아주 세게 내서 네, 주가가 그래가지고 꽤 주가가 좀 반등했습니다. 반등했다가 좀 조금씩 밀린 상황인데 예.
사실 현재와 같은 고환율이 지속된다면 LG전자 분명히 수익성 개선은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수요가 4분기에는 그렇게 살아나지 못했다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네. 실적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증권사 보고서 일부에 따르면 별도 기준으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영업이익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LG전자는 항상 실적의 계절성이 있는데요. 바로 전반기에 좋고 하반기에 나쁘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예. 이런 패턴을 많이 좀 보여줬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가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으로 이제 진입하는 그런 초입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의 저점 매수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 주주 환원책 발표했는데요. 현재 이제 추진하는 것 중에서 인도 법인의 기업 복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일 이제 성공한다면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중 자금의 일부를 주주 가치 제고 수단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일단 주주 환원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업 가치 상승에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 지금 PER이 7.5배밖에 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비중 확대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사실 크게 개선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체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9.2% 기록 중인데 이제 물류비가 좀 안정화되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수익성 증가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주가가 지금 점진적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상으로도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이 지금 4배가 안 되는 3.9배. 네, 그리고 PBR이 0.72배이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바닥권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뭐 해외 공장 처음으로 짓는다는 소식을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삼양식품인데요. 삼양식품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한 77% 정도로 경쟁사 농심 대비 사실 농심은 이제 해외 현지 생산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수출 비중은 한 30%대인 것에 비해서 사실 그 음식료에서는 거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밀양 2공장이 완성된 이후에도 해외 공장에서 제품 생산되기까지는 상당히 시리소가 좀 될 것으로 보여서 환율 고공행진의 진정한 수혜주로 지금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 대비 한 126% 증가한 820억 원인데 실제로는 더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 수준이 PER로 보면 18배, 그다음에 PBR이 6배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죠? 네, 신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추세적 상승이 유지된다는 가정 전제하에 눌림목 구간에서의 매수만 좀 신규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은 그냥 막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받을 때 들어가서 사실은 장기 보유하는 그게 딱 좋은 종목이죠. 워낙에 뭐 압도적으로 실적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LG전자, 금호타이어, 삼양식품 환율 관련돼서 좀 향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이라고 딱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 더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매주 이제 우리 이사님 기술적으로 이제 네네. 분석을 하셔서 이제 뭐 눌림목인지 이제 추세 전환인지 이런 부분들 좀 계속해서 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좀 어떤 업종이나 좀 종목들이 추세적인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나 보이시던가요? 네, 사실 지난주 양시장이 아주 크게 하락하는 그러니까요. 관계로 사실 추세가 개선되는 그런 업종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그런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네. 반대로 이제 코스피에서 유틸리티 업종, 그러니까 전기 가스 업종이죠. 요 업종이 그나마 있던 상승 업종 내에서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좀 확인되고 있어서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유틸리티요? 아니 코스피 유틸리티. 그러니까 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뭐 그다음에 일반 도시가스 업종들이 종목들이 모여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아까도 환율 상승의 글쎄요. 피해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면이 좀 작용되지 않았나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코스피 그 비금속 광물 업종이
의외로 최근 2주간 상당히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종목들이요? 예, 업종 지수가 지금 5.9%를 많이 예, 올랐네요. 2주 동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 봤더니 업종 내에서 시가총액 1위, 2위인 종목이 한일시멘트와 그 지주사인 한일홀딩스였는데 요 주가 강세가 좀 진행 중인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포트도 찾아보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좀 보니까 사실 다른 시멘트 종목들은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일시멘트의 어떤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 추이가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하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시가총액 50위 이내 종목 중에서 바닥권에서 추세 상승 전환이 좀 확인되었거나 또 확인된 이후에 눌림목이 진행 중인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사실 지난주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예. 카카오, SK이노베이션, HMN, 카카오뱅크가 그러게요. 포함되었고 여기에 이제 하이브가 또 들어왔는데 그것은 하이브가 다시 시가총액 50위 내로 딱 50위로 딱 안착을 했기 때문에 눌림목 종목으로 일단 선정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신규가 있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과 ISC가 신규로 지금 상승 전환이 좀 확인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위메이드가 아직도 이제 눌림목 구간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새롭게 지금 50위 내 종목 중에서도 중기 이제 추세가 아쉽게도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들 그리고 추세가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은 종목도 일단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코스피에서는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이 50위권 내에서는 없었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좀 그런 종목으로는 셀트리온과 기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 종목은 아직까지 이제 상승이 전환이 확인된 건 아니고 아마 이제 한두 주 정도 상승이 흐름이 좀 더 이어진다면 1월 초순경에 추세 상승 전환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조금 관심을 두고 지켜볼 지켜보시라. 필요는 있다. 네.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게 뚫고 올라가면 눌림목 안 주고 또 올라가는 경우가 물론 이제 코스닥에는 참 그런 종목이 많은데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아쉽게도 시총 1위 종목인 알테오젠이 최근에 조금 이제 주가가 하락 조정을 보이는 관계로 하락 전환이 일단은 확인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리노공업이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네. 그 지난주에는 뭐 코스닥 종목들 내에서도 약간 좀 흐름이 좀 바뀌는 모습도 자꾸 보였는데 아무래도 AI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그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코스닥 소부장 종목 매매가 좀 활발해진 면이 상당히 좀 보였고 상승 시도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 다수 이제 후반부에 나타나다는 점이 시장의 어떤 특징이 아니었나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참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가늠이 잘 안 되긴 하죠. 근데 가늠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뭐 같이 떨어지더라도 낙폭이 훨씬 적거나 그다음에 보합권일 때 조금 뭐 더 강보합으로 조금 더 높거나 하여간 이런 종목들이 좀 아무래도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탄탄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 기아, 코스닥에서는 리노공업 리노공업이 이렇게 좀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역시 이제 반도체 관련 소부장주들도 좀 같이 한번 또 동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 중에서 뭐 혹시 좀 하나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제 종목 속에는 이제 전환이 확인된 종목 중에서 그렇죠. 제가 네.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코스닥에서 이제 사실 전환된 게 두 종목인데 그 중에 한 종목인 ISC를 잠시 뭐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코스닥에서 기술적 분석상 신규로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이 확인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 전문 회사로 그 중에서도 이제 버닝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 점유율이 한 3위 정도 되는 좀 상당히 좀 뭐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은 비메모리 향으로 이제 소켓 매출이 지금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지금 확인되는 상황에서 내년에 글로벌 빅테크 향 매출이 좀 확대되면서 이 역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기 네.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 것처럼
최근에 이제 AI향 뭐 주문형 반도체 종목, 뭐 예를 들어 브로드콤 같은 종목들이 그렇죠. 엄청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와도 같은 그런 흐름이 지금 주가에도 좀 연계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시면 지금 최근에 기관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향후에 어떤 주가 상승이냐 하락을 결정지고 있는 키를 갖고 있는 투자 주체도 기관 투자자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관의 순매수가 지속되는지 아니면 매도세로 다시 전환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투자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12월 달 들어서요. 기관이 이틀 빼고는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도 한 절반 정도는 사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이고, 이거 또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또 뜨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거는 정확히는 제가 잘 확인은 못 해드리겠는데 예.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해서 지금 대형주 내에서는 삼성전기의 흐름도 상당히 좀 그러니까요. 좋아지고 SKC도 있고, 그렇고. SKC는 워낙 대장주이기 예. 때문에 그렇고 있고, 또 그 안에서도 보시면 좀 자잘한 그런 예.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좀 더 그 부분에서 공부하신다면 아마 내년을 보시고 그렇죠. 투자하는 그런 수준으로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코스닥 개별 종목 같은 경우가 내년에 상당히 좀 지금 많이 에너지를 좀 축적하고 있는 네.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세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열어두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보니까 요즘에 그 이름 좀 있는 그런 분석가들이 내년에 이제 종목 장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상승폭은 장이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하더라도 조금 제한적일 거고, 올해 많이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이제 분야별로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 같다. 이게 사실 우리도 비슷한 흐름으로 좀 갈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고,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올해 이번 주 참 전략 짧게 한 말씀 더 조언해 이번 주 주시죠. 사실 크게 볼만한 경제 지표 그런 게 없고 이제 네. 다 나왔고, 이제 또 하루 또 쉬는 장세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거래량도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그렇죠. 체크를 해보시고, 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시장을 노린 중소형 개별주의 저점 매수 구간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한 주가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재 유진증권 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서 저평가 현실에 놓여있던 한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반등을 이제는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사실상 올해도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한국 증시였고 연말은 우리가 이제 폭탄을 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비전을 한번 모색해 볼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에 대해서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 매우 좀 분주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됐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예를 들어서 2달, 3달 정도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급이 말라있는 증시 상황인데 지금 시점 투자 난이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경제 쪽으로 바라보시는 분인데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요. 예. 매우 어렵죠. 지금 아까 폭탄을 맞은 느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 계엄이라는 폭탄을 맞기 이전에도 이미 주식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걱정이 있고요. 물론 과거에 보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도 탄핵이 가결된 다음에는 증시가 반등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다행히 주식이 좀 오르는 것 같은데, 근데 탄핵 이제 정국이 장기화가 되면은
아시다시피 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는 하지만 정책의 공백이 있고 리더십이 부재가 된 상태가 길어진다면 아무래도 경제 하방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예. 뭐 전례를 보면은 사건 접수부터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63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91일이 걸렸다라는 분석 데이터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지 그 변동성은 줄어들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환율 역시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경 써서 여러분께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이 탄핵 소추 관련해서 국회 표결 이후에 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좀 있었다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번 전망은 어떨런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그 과거 2004년이나 2016년 탄핵 국면의 경우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있었지만 그 뒤에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그리고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물 경제를 보면은 이제 과거 탄핵 이슈는 물론 다 뭐 소비 심리를 다소 위축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성장률은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달러랑 원 환율의 경우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로 이제 뭐 물론 변동성이 확대가 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다른 나라의 통화와 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측면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의 경제 환경이 과거 탄핵 당시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굉장히 그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환율 이런 데에서 예상치 못한 변동성을 겪고 있는데요. 통상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외 여건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돼서는 뭐 환율과 관련돼서는 특히 대외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탄핵과 관련된 정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너무 자주 잡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이제 여야가 이제 정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부하고 협력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경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융 외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최근 하는 보고서에서도 뭐 경기 여건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주요 금융 경제 정책을 여야정 합의화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한다면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이제 대외적으로 줄 수 있을 거고 그럴 경우에는 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라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좀 서프라이즈가 있으면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정치 안정화는 빠르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정치도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경기도 전망을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마련한 거고요. 지금 정부가 경기 판단을 13개월 만에 좀 바꿨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 지금 교수님께서 한국은행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게 장기화될수록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굉장히 취약해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또 심란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함께 보셨죠? 그 지금 자막에 나오는 그린북이라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최근 경제 동향이라는 보고서, 굉장히 긴 보고서입니다. 12월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황 설명을 하는 보고서인데 최근에 나온 12월호를 보면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 기업 그리고 경제 심리가 위축돼서 하방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일단 우리가 통상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해졌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특히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대외 무역 환경이 과거보다 불리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은 되게 심화되고 있죠. 중국이 뭐 수출을 물론 계속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내수를 강화하는 정책을 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어떤
과잉 생산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많은 물건들이 싸게 전 세계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경제 상황을 판단하려면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된다. 우리가 뭐 탄핵된 이 시국에 온 지 뭐 며칠 안 지났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존에 가졌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불확실해졌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자영업이 어려운 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연말 대목인데 그 자영업자들 식당 고급 식당들을 포함해서 모든 식당에서 그 예약이 취소되는 사태가 속출되면서 굉장히 뭐 재료를 다 준비해놨는데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골목 상권 매출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 사람들이 심리도 불안하고 그다음에 탄핵과 관련된 집회도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학기가 시작하면서 유학생들이 들어와야 될 시점인데 일부 국가는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를 여행 위험 국가로 분류했죠. 사실 계엄이라는 게 몇몇 국가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몰리는 관광지 서비스는 이제 매출 타격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유학생이 입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뭐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상권 그리고 어떤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것들이 많이 멈추기 때문에 이런 해외에서의 한국 여행의 자제 권고 조치 같은 것이 이제 좀 해결되고 전반적인 불안정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게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BAU라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그 계엄이 난 다음 날에 바로 해결이 되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이 열려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움을 표시를 했는데 네. 한국 경제는 뭐 잘 돌아간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전달이 돼야 될 거고 반면에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된다면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경우도 과거 2차례 대통령 탄핵 사태가 경제에 제한적 영향을 미쳤던 거는 그때 상황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거고 지금은 이제 탄핵 관련 갈등이 깊어지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탄핵 정국이 오기 전까지 늘 봐왔던 그 여야의 정쟁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난다면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상 이제 3번째 탄핵 관련해가지고 심판대에 오르는 그런 대통령이 됐는데 주말 사이에 보니까 뭐 2004년도나 아니면 2016년도와 그때와 이제 경제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이 더 위험하다라는 목소리도 일부 있긴 합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특수에 따른 수출 호조가 좀 받쳐줬었고 2016년도는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설비 투자 그때 이제 PC, D램 이런 거 호황이 있어서 좀 긍정적이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힘들다라는 상황인데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또 관문에 와 있습니다. 과연 생존 전략은 무엇일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흔히 위기와 또 기회가 반복됐었지만 혼란 속에서도 주도주 찾기는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상황은 되게 어렵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때는 괜찮았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게 대외 환경이 되게 좋았거든요. 사실 우리가 2005년이죠. 그러니까 2000년도 중반에 경제 호황을 겪었던 이유는 사실 우리가 중국 옆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중국이 오히려 더 어렵고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던 상황에서 중국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고 그럼 미국의 경우는 또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보편적으로 관세를 올리는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거를 폐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반도체 시장, 자동차 시장 하는 것들이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마가라고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미국이 미국을 우선순위에 놓겠다라고 해서 리쇼어링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모두가 다 좋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뭐 주식을 사놓기만 하면 오르는 뭐 이런 좋은 경제는 아닐 거고 뭐 선별적으로 잘 그 주식을 골라내는 시장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고 무엇보다도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정책이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인데, 뭐 물론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 산업이 어렵지만 뭐 일부 자동차 부품이나 뭐 바이오 산업 같은 것은 뭐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산업에 대한 얘기지 어떤 기업이 돌파구를 찾을 것이냐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일 거고요. 그럼 어떤 기업이 뭐 괜찮을 것이냐라는 것은 결국은 좀 독보적인 성장 전략을 보유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둔화되고 업황이 어렵더라도 어떤 차별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무래도 좀 더 독보적인 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네. 사실 아시다시피 비관 속에서도 주도주는 태어나는 법입니다. 이거 명심하시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우리만의 그 경쟁력을 갖춘 기업 찾기. 말은 쉬운데 예, 이 돌파구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은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기업이 시장 질서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마켓나우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때리기에 그 대선 공약부터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태세 전환했나라는 시그널이 약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이다라는 일정 부분의 발언이 있었는데 중국 강경 일변도에서 일부 변화한 건지 역시 사업가답게 카드를 제시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 블룸버그에서 그 헤드라인이 너 초대받았어. 그러니까 시진핑이 초대된 거에 대해서 저는 무슨 뭐 구독 서비스 이런 거를 받는 건 줄 알았더니 그 시진핑이 초대받았다라는 얘기였는데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이제 대화 의지를 표명을 했죠. 트럼프가 뉴욕 증권거래소를 역시 비즈니스맨답게 뉴욕 증권거래소를 가서 중국과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이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을 취임식에 초청하는 예전에 전례 없던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중국도 뭐 메시지를 냈죠. 이제 윈윈,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해결책을 함께 추진해야 되고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가 이기는 윈윈 전략을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중국 시장을 해외에 계속 개방을 하고 중국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다음에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협상 의지를 이제 보인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경 기조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렇게 뭐 관세를 세게 얘기하고 이런 게 결국은 지금처럼 어떤 유화적인 메시지를 낼 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정책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사실은 높지는 않고요. 다만 뭐 추가적으로 관세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을 미국에서 이제 사실 그 트럼프는 이게 미국 기업이 꼭 아니더라도 중국 기업이든 아니면 한국 기업이든 미국에서 고용만 하면 괜찮다라는 입장을 좀 보여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자기의 지지 기반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이라면 해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중국과 어떤 계속 밀고 당기는 전략을 계속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중국 전기차 기업도 항상 연간 전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비야디가요, 세계 자동차 판매 순위 7위에 올랐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게 바로 포드와 그리고 도요타인데 일본 혼다인데 이게 모두 제칠 것으로 지금 가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계 자동차 시장도 격변이 예상되는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굉장한 거죠. 사실 그 중국의 성장세가 놀랍지만 이게 올해 425만 대 연간 목표로 세웠는데 400만 대 초과 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쟁력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를 보면 이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의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도 강력한 경쟁자가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기술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기차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이거를 원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 대응도 각 뭐 남미, 유럽, 아세안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공략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무엇보다도 이 중국 기업이 이렇게 잘 하게 될 때는 정부 정책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략적 육성이 사실은 상당한 보조금 정책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때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 자동차 산업도 이게 위기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기차 시장에서 기술력 확보를 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서 글로벌 패권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정치 혼란, 이 수습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면서 무엇보다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연간 전망 중심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교 교수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년 폐장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해 시장 좀 정리를 해보고요. 내년 시장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상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좀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2025년 시장 전망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질문 자체가 너무 러프하긴 한데 좋을까 나쁠까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좀 그렇고요. 전체적인 흐름 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올해 워낙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 좋은 것도 남들과 똑같이 안 좋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뭐 미국 시장은 막 20% 이상씩 올라가는데 저희는 뭐 거의 연초 대비해서 거의 7, 8% 이상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 이상 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게 IMF 이후에 이런 건 좀 처음이다라고 좀 언급까지 좀 하시는 상황인데요. 2025년은 올해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의 어떤 그런 괴리를 좀 좁혀가는 그런 흐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미국을 저희가 능가할 만큼의 강력한 어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생기지는 않을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지금 뭐 밸류에이션의 차이라든지 뭐 이익 간의 어떤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격차는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그거의 어떤 변곡점이 되는 시기가 한 2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분기 이후에 1분기까지는 조금 더 불확실성이 연장이 되긴 합니다만은 2분기 이후에 이런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면서 그래도 원래의 어떤 상승 궤적을 좀 찾아가는 그런 그림으로 저희는 좀 2025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1분기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당장 한 달 뒤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100일 내에 이제 많은 정책들을 쏟아 부을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 이제 관세도 있을 거고 뭐 감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리스크들이 1월부터 해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까지 굉장히 좀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사실 탄핵 이후에 어떤 흐름을 저희가 예상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뭐 2016년, 2017년 때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사례를 보면은 한 2분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 어떻게 보면 내년 1분기가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리스크뿐만 아니라 국내의 어떤 정치적인 혼란도 가장 안 좋은 시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1분기를 좀 벗어나는 2분기에는 뭐 물론 2분기에 아마도 경제 지표들이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은 안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그때가
부터는 이제 더 나빠질 건 없는 시점이 2분기부터 좀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서 2분기부터는 그래도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그래도 조금은 해소가 되면서 2분기부터는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트럼프 2기와 관련된 변화 좀 짚고 가야 될 텐데요.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관세는 뭐 지금 가장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뭐 트럼프 2기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좀 변화할까요? 시장 분위기 그리고 산업의 분위기 어떻게 좀 변화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수혜들은 지난 11월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네.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막상 1월 이후 취임한 이후에는 이제 그동안의 어떤 공약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부분과 함께 이제 현실이 이제 좀 직면을 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 현실과 공약 간의 어떤 괴리가 좀 좁아지는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가장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만한 거는 오히려 저는 관세보다는 이민 정책이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직접적으로 이민 정책, 얼마만큼 불법 이민자들을 많이 빨리 미국에서 추방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물가, 그다음에 미국의 인플레, 미국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굉장히 좀 많이 또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이후에 저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물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세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관세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그 베센트 그 재무장관 후보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accelerate to de-accelerate. 그러니까 그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상들을 하기 위해서 관세를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막상 처음에 관세를 세게 올리고 난 다음에는 국가별로 그 협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초기가 굉장히 좀 위험한 시기고 그거를 좀 넘어가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은 좀 완화가 될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되고 또 미국의 어떤 그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을 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민 정책이고 이민 정책에 따른 인플레 압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관세를 얼마나 올릴까, 앞으로 중국이라든지 한국 쪽이 얼마나 타격이 있을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했다면은 사실 상무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이민 정책, 앞으로 인플레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이민 정책에 따라서 또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관세 이야기는 사실 거래의 기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뭐 베센터와 같은 그 실무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약간씩 좀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는데 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죠? 늘 차이가 있는데 2018년과 2019년의 어떤 경험으로만 보면 결국 트럼프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세게 미국과 중국이 관세 분쟁을 일으켰습니다마는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나빠지자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미국 경기를 해치면서까지 자기가 원래 했었던 공약들을 그대로 지키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트럼프는 결국은 거래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또 달러 대 원의 환율 외환 시장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환율이 이렇게까지 1,400원대가 사실 진짜 뉴노멀이 돼버렸거든요. 앞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글쎄 그러한 포인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환율에 따른 시장의 좀 타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강달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투자할 만한 데가 미국 말고는 딱히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미국의 성장이 굉장히 좀 독보적이고요. 그죠. 그리고 미국의 어떤 기술 혁신 그리고 이런 혁신하는 기업들이 요즘은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에 뭐 팔란티어에 그죠. 너무 계속 많아요.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돈은 미국으로 간다라고 보면은 달러 강세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뭐 1,400원대 중반대에 있는 환율이 이제 1,500원대로 갈 거냐. 이제 이거는 저는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트럼프의 어떤 정책 자체가 강달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정책들입니다.
결국 미국의 제조업 경기 그리고 미국의 대외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달러보다는 약달러가 유리하기 그죠. 때문에 사실은 강달러 의 기조 자체는 유지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는 강달러의 어떤 그런 속도와 강도는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400원대에서 이제 1,500원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지금 1,400원대 한 중후반대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한 1,470원, 80원 정도 요 정도가 피크 레벨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어서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되는 거를 피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1,500원대로 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 만약에 사실 뭐 저희 전망이 좀 틀려서 1,500원 정도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내수가 훨씬 더 피폐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뭐 해외여행 가기도 어렵고 수입 업체들이 물건을 사와서 뭔가를 제조해서 다시 팔기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쪽의 여건이 조금 더 많이 나빠질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다른 정책들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그런 그 수출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 트럼프 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년 초에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좀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환 시장은 여전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400원이 뉴노멀인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데 1,400원이 뉴노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렇다면 수출주를 좀 계속 봐야 할까요? 사실 상반기나 하반기나 수출주가 그래도 잘 가는 것 같은데 자동차 제외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수출주 좀 어렵습니다. 열심히 네. 봐야 됩니다. 수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지금 PBR이 0.8배, 뭐 0.9배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꽤 많이 하고 내렸으니까. 있다는데 네. 이게 이제 싸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지금의 어떤 장부 가치, 지금의 어떤 업황이나 기업들의 어떤 현 수준이 앞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어떤 걱정을 반영한 레벨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걸 지금 당장 어떻게 반전시킬 만한 요인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이제 수출주들 그리고 특히 조선이라든지 기계와 같은 업종들은 그래도 PBR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이런 업종들이 아직까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출주들을 좀 봐야 될 텐데요.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수출주들 중에서 어쨌든 빨리빨리,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것만큼 빨리빨리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환율 수혜주들. 저희가 이제 계산해 본 바로 따르면은 기계, 조선, 운송,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이런 업종들이 그래도 환율이 오를 때 굉장히 좀 빠르게 환율이 상승분 만큼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들이라서 관심이 좀 가능하고요. 내수주는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희 내부 시장에서 그 독보적인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앞으로도 유지를 할 것 같은 기업들은 더 이상의 어떤 밸류에이션의 디레이팅은 나타나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터넷과 게임 같은 업종들이 뭐 오늘은 좀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업종들은 사실 저희 시장 안에서의 어떤 점유율은 굉장히 굳건할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주식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비해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주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자꾸 질문을 이분법적으로 하게 되는데 미국향, 중국향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미국이 좋을까, 중국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느 쪽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사실 가격만 봤을 때는 미국 좀 비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어떤 중국의 수출주들이라고 하면은 철강, 화학, 뭐 맞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일부 화장품 네. 이렇게들 많이 인식을 했었습니다만은 좀 저희가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철강이나 화학 같은 업종들이 중국의 수출, 그러니까 중국이 만들어서 해외로 판매되는 물건들 때문에 저희가 엄청나게 지금 경쟁력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중국이 웬만큼 좋아지지 않는 이상 저희가 예전의 밸류에이션이나 예전의 대중국 수혜주들의 어떤 모습을 찾아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 여전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 쪽들 그리고 과거에는 화장품이나 K푸드 같은 주식들이 과거에는 중국에 많이 팔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좀 광범위하게 판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런 쪽에서 좀 기회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 기본적으로 중국 쪽이 훨씬 더 가격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쪽은 싼 데는 또 이유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비싸지만 성장성이 있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편이 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많이 내려와 있는데 가격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재환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죠? 많은 이들이 한국의 경제 위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의 생존 전략을 모색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한 해에도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관심 많으셨는데 HBM 주도권 그리고 실적 이슈, 강한 미국 등에 의해서 주가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내년 역시 반도체 섹터 유망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서 K방산주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방산주의 투자 비중 확대 유효할지도 살펴드릴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연준발 충격 때문에 일본 니케이 지수도 1%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 시장도 낙폭이 약간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다시 조금 더 낙폭이 나오면서 코스피도 2% 가까이, 코스닥도 또 2% 넘게 2.16% 낙폭이 조금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살펴봐야 되겠고요. 외국인 기관 양시장에서 계속 양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김정남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연말 거의 다 왔는데 시장은 오늘도 어렵네요. 참.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데 네. 오늘 연준의 매파적인 이야기, 내년에 금리 인하 횟수나 속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도 시장에 충격을 줬지만 사실 장 마감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우리 시장에는 좀 부담을 주네요. 여러 가지로 반도체가 올 한 해 너무 힘든 상황인데 삼성전자도 계속 좀 안 좋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 내년에 이제 대비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내년에 반도체 시장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반도체 시장 전체 자체를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AI 수요가 굉장히 아직 건재하기 때문인데. 그렇죠. AI 수요가 지금은 약간은 멀게 느껴지는, 예를 들면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AI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그쵸, 저희가 로봇 보면서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AI를 담는 가장 한 그릇이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니까. 얼마 전에도 무슨 외신이 하나 떠서 진짜 재밌게 봤는데 TSMC 웨이저자 회장이죠. 그분이 이제 세계 최고 부자와의 대화 이렇게 일론 머스크를 얘기한 것 같은데 그분 대화를 좀 얘기를 하면서 가장 앞으로 힘써야 될 분야가 최고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이고 가장 걱정인 거는 나에게 아무도 반도체 칩을 공급해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굉장히 우주 산업이라든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화성이라든가 그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굉장히 진심인 거는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통계를 좀 찾아보니까 올해 반도체 장비 시장이 지난해보다 한 6.5% 성장을 해서 역대 최대인 한 1,130억 달러 기록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내년하고 내후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성장할 것 같은데 그게 AI 향 HBM이라든가 이런 중국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면서 웨이퍼 팹 장비 부분이 역대 최대로 좀 실적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한국 메모리 기업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SK와 같은 메모리 3강으로 불리는 회사고. 근데 메모리 시장으로 한정해서 보면은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AI 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HBM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의 수요는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수요가 많고 비싸고 한데 그 외에 나머지 구공정 레거시 메모리들은 경기가 내년에 아무래도 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서 응용처 앞에 그러니까 전방 수요들이 좀 떨어질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중국 메모리 기업들이
치고 나오면서 그 레거시 제품들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좀 점점 떨어지는 네.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오늘 마이크론 실적을 확인했을 때도 AI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PC나 스마트폰 쪽에서는 어쨌든 이 메모리 쪽에서는 분명히 좀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내년에 보인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짜 내년에 그 이쪽은 수요가 안 좋을까요? AI 말고 이 반대쪽은? 예, 이게 참 내년 경기 둔화라는 여파가 참 이런 식으로 네. 다 경로를 통해서 오는 건데 이 메모리만 딱 제가 또 보면은 네네. 이게 뭐 업계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응용처, 뭐 3대 응용처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만 뭐 서버, PC, 뭐 모바일 주로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그쵸? 합니다. 네네. 그중에 서버는 여전히 잘 나갑니다. 뭐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나 여러 가지 이제 AI 수요들이 많고 미래를 내다본 AI 투자들이 많이 이어지고 그쵸? 있기 때문에 서버용 그런 고사양 디램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프리미엄이 붙어서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PC하고 모바일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게 네네. 내년에 세계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들이 많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하면은 관세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세계 무역 무역 투자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네. 것이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비재 제품, 그 저희가 보통 사는 스마트폰이라든가 PC, 네. 태블릿 이런 것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도 어제까지 이제 삼성전자가 완제품 부문의 글로벌 전략회의를 했었는데 네네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들리는 얘기로는 어떤 이야기가 뭐 나왔나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러니까 올해 판매 목표보다 그러니까 올해의 판매량보다는 줄이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당연히 도전적으로 목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고 특히나 PC나 태블릿 쪽은 굉장히 좀 쉽지 않고 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리스크들을 감안해서 좀 아무래도 메모리 쪽은 좀 특히 범용 메모리 네네. 쪽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좀 관측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제가 통계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네네. 이게 가트너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 시장조사 시장조사 업체. 업체죠. 올해 3분기에 이제 전 세계 PC 출하량을 보니까 6,30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1% 이상 줄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업계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사실은 올해 메모리 기업들이 좀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PC나 모바일용 메모리 시장은 적자였던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도 내년에 뭐 크게 나아질 게 없을 것 같다. 쉽게 얘기하면은 좀 진짜 적자를 낼 수도 있는 그쪽 부분에서는 예.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먼 미래 투자를 위한 그 선제 투자를 위한 AI를 빼면은 일반 소비재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범용 메모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자, 문제가 이게 뭐 일단은 뭐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런 소비나 수요 자체에서도 문제인데 네. 또 여기에다가 하나 더 문제가 얹어진 것이 네. 중국입니다. 그렇죠? 메모리 저희가 계속 기자님이랑도 그렇죠. 나눴지만 결국에는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이거 저가로 지금 막 메모리를 찍어내니까 이러니까 가격도 떨어뜨리고 있고 이러면서 우리 업체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게 겹겹이 지금 문제예요. 이게 제가 몇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좀 오해하지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오해하지 네네. 않으셔서 들으면 좋겠는 게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게 곧 수요를 개선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전히 중국 제품들은 수율이 낮기 때문에 삼성이나 SK에 비해서 불량품도 많고 아직은 수율이 확 올라온 건 아니지만 생산량 캐파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 자체 특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메모리 3강 체제를 흔들 수 있을 따라오고 정도다라는 그런 정도로 지금 캐파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당연히 수율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특히 범용 제품에서. 그래서 지금 그 선두주자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죠. 근데 창신 메모리가 이제 9공정 레거시, DDR4 디램 그 물량을 적극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삼성 SK한테는 파급이 오냐면은 이러면서 사실은 DDR5 디램, 최신 DDR5 디램 시장까지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DR4 디램 뭐 수익성이 당연히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들어오면서 그쵸. 가격이 떨어지니까. 싸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그 하락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DDR5 디램 공정 전환에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그러니까 두 회사가 뭐 3분기 때 공이 얘기했듯이 컨퍼런스 콜 같은 데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레거시를 축소하고 네네. 뭐 선당 공정으로 전환하게 이런 언급이 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달리 말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DR5 디램 물량이 늘어난다는 건데 그래서 조금 이상한 조짐이 요즘 보이고 있는 게 뭐죠? DDR4 디램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쵸. 최신 DDR5 디램 가격까지 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 게 만약에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조금 실적에도 조금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좀 조짐이 보인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트렌드포스라는 그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창신 메모리가 DDR4 디램 생산을 늘리니까 글로벌 3대 메이저 메모리 기업, 그러니까 뭐 마이크론이나 삼성, SK 얘네들이 공정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DDR5 디램의 공급량 증가 압력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부터 정말 메모리 다운 사이클이 진짜 1년 만에 또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게요. 네. 자, DDR4를 중국이 막 따라오니까 지금 뭐 우리 입장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DDR5로 빨리 넘어가서 이거 DDR4의 뭔가 수익이 떨어져 나가는 걸 만회를 DDR5로 해야 되는데 DDR5도 가격이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어쨌든 실적, 메모리 쪽의 실적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실제로 가격의 하락폭이 눈에 보이는 정도인가요? 제가 디램 익스체인지라고 뭐 잘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PC랑 모바일별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PC용 DDR5 디램 16기가비트 제품을 보니까 지난달에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이 3.9달러를 기록해가지고 전월 대비 한 3.7%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게 많이 하락한 겁니다. 한 달 만에. 이 DDR5 디램은 현물 가격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 한 9월 초쯤 보니까 같은 제품이죠. DDR5 디램 16기가비트 제품을 보니까 한 현물 가격이 한 5달러를 약간 웃돈 한 5달러 정도 됐었는데 이번 달 초죠. 한 지난 2일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4.75달러 정도로 낮아진.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라고 하는 게 대리점하고 어떤 소비자의 직접 가격,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의 특성상 기업 간 거래가 많은 이 특성상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 현물 거래 현물 가격의 비중은 크지는 않은데 이 시장의 즉각적인 어떤 매매 심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고정 거래 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행 지표 같이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내년에도 1월부터 쭉 제가 이제 이걸 쭉 봐야겠지만 DDR5 디램 가격이 어떻게 떨어질지 봐야겠지만 그런 조짐이 분명히 있는 건 있다. 그건 꼭 말씀드리고 싶고 DDR4 디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레거시 제품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와 중국 영향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게 있고 PC형 DDR4 제품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난달 고정거래 가격은 이미 한 달 만에 한 20% 이상 폭락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디램뿐만 아니고 이제 낸드 플래시도 있는데 낸드 플래시는 사실은 디램은 3강 체제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가격이 조금 더 지지를 받는 건 있지만 낸드 시장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서 치열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거시 제품 이제 128기가비트 낸드 플래시 제품 보니까 지난달 고정 거래 가격이 전월 대비 한 거의 20%, 그러니까 30% 가까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어서 일부 기업들은 이미 업계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는 감산을 좀 검토해야 될 수도 있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대로는 좀 내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AI 시대에 이 ESS, 그러니까 기업용 SSD 같은 그 제품들은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정말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범용 낸드 플래시 제품들의 가격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네요. 자, 이런 통계 수치나 이런 판매 가격들을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나 이런 데이터 센터 쪽 이외의 칩들은 지금 가격이 안 좋다는 걸 확연하게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실적으로 그대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년 초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 뭐 내년 초뿐만 아니라 내년 내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텐데
그걸 보는 게 뭔가 약간 선행지표처럼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네. 보니까 이게 걱정이 좀 더 크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앵커님께서 이제 서두에 말씀을 주셨지만 마이크론이 어떻게 보면 삼성, SK 이런 회사들의 풍향계 같은 그쵸, 예.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뭐 똑같습니다. 아까 마이크론 얘기한 얘기가 뭐 이런 PC나 모바일 쪽에 지금 수요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숫자를 좀 말씀드릴까요? 내년 이제 네, 2025 체크를 회계연도 네. 2분기에 그러니까 올해 12월부터 2월이죠. 네. 이때 그러니까 매출 가이던스가 한 79억 불, 79억 달러. 주당 순이익이 한 1.53달러 정도 될 것으로 봐서 네. 월가 컨센서스가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하회한 수준.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충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 SK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보도도 좀 나왔고 여의도 네.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들을 조금씩 이제 하향 조정을 하고 있죠. 한두 군데만 좀 말씀드리면 하나투자증권 같은 데는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죠. DS 부문의 내년 예상 영업이익을 뭐 기존에 한 25조 6천억 정도 했다가 지금 한 16조 7천억 정도로 낮춰 잡았고 D램 같은 경우는 내년 3분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부터 가격 하락 압력이 본격화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더라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를 보니까 내년 DS 부분 영업이익이 기존보다 낮은 한 19조 원 정도로 하향 조정을 했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PC나 모바일 같은 그런 전통적인 수요처 여기에 범용 메모리를 많이 찍어내서 여기에 파는 그런 쪽의 강점을 보이는 사실 회사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그쵸.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악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HBM 시장 그 매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그나마 낫지만 컨센서스가 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네네. 보니까 하이닉스도 좀 내렸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 문제가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남는 건데 사실 뭐 어느 업계든 반도체뿐만 아니고 어느 업계든 마찬가지지만 네. 중국이 한번 이제 그 저가 물량 공세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뭐 해답이라고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해답이라는 게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인데 뭐 HBM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기업용 SSD 같은 그런 아주 수요가 넘치고 가격이 비싼 메모리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됩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네. 이 서바이브 하려면 어쩔 수가 없죠. 나중에 또 중국이 이 시장까지 넘어올 즈음에는 우리가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해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에서 현재 이미 한 40% 정도는 돼가지고 네. 그 심지어 이제 그러니까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밀착이 돼 있고 내년에 이제 6세대 HBM4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패키징 기법이 5세대하고 또 확 바뀌기 때문에 TSMC와의 그런 협업이 훨씬 더 밀착도가 더 커질 것이고 하는 그쵸.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좀 시장에서 보기에는 약간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다들 뭐 이것도 결국에 또 삼성전자는 그럼 HBM 이거 어떻게 이걸로 만회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엔비디아 그 5세대 HBM3를 연내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관측들이 좀 많았는데 좀 어려워질 것 같고요. 여전히 콜테스트를 통과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연내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 오늘 이제 글로벌 전략회의 합니다. 하는데 이 범용 제품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나올 것이고 HBM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더 늘려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HBM 생산량을 내년에 어느 정도 늘릴 것인가. 그래서 이미 시장이나 업계 사람들은 내년에 삼성전자가 HBM 그 생산 물량을 배 이상 늘려가지고 확 드라이브를 걸어야 수익성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오늘 나오면 이제 나름대로 또 이제 업계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이걸 내서 할지. 네. 자, 오늘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 글로벌 전략회의 하니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진짜 HBM 생산량 늘려서 어쨌든
공격적으로 좀 네. 대응을 할 것인지 이 전략을 오늘 코멘트를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일 뭐 주말 되기 전까지 이런 이야기가 삼성전자 주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되겠고 뭐 이게 뭐 반도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기자님이랑 저희도 얘기 계속하지만 지금 중국 쪽에서의 이 저가 공세 산업들을 하나씩 잠식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내일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반도체뿐만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 이미 뭐 반도체가 거의 뭐 최고의 보루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철강, 석화 이런 데는 뭐 이미 타격이 가시화해 좀 한두 군데만 얘기를 해보죠. 뭐 네. 현대제철이 얼마 전에 경북 포항 2공장 가동 중단하기로 했고요. 네. 포스코도 이것도 정말 큰 기사인데 그쵸. 45년 동안 가동했던 일선제 공장 폐쇄했는데 다 똑같은 그런 이유입니다. 석유화학은 더 심각하죠. 그쵸. 뭐 롯데케미칼 이야기 뭐 너무 많이 나왔죠. 등등 네. 잇따라 구조조정하고 있고 LCD 쪽은 이미 중국이 다 이제 중국 천하가 됐고 요즘에 이제 트럼프 2기 뭐 국내 정치 리스크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면은 외부 변수기도 하고 이게 뭐 기업 입단에서는 이제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다가 또 사라질 그런 그쵸? 아니면은 네네. 이제 그게 지속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그런 식의 외부 변수인데 이 중국 리스크 같은 경우는 계속 밀고 들어오는 그런 그쵸, 예, 왜냐하면 같이 뛰고 있는 그러니까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좀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뭔가 대책은 필요하지만 지금 뭐 기업들이 어쨌든 뭐 머리를 짜내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중국의 이 속도 자체는 저희가 진짜 너무나 무서운 게 현실입니다. 무섭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은 또 시장에서 어쨌든 반도체 우리가 얘기 오늘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오면 뭐 HBM도 빨리 퀄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급선무이긴 한데 파운드리도 또 문제예요. 그렇죠. 파운드리 쪽에서도 어쨌든 지금 얼마 전에 인사하면서 수장을 교체하긴 했는데 파운드리 쪽에서도 이게 경쟁이 만만치가 않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안 남았죠, 저희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 파운드리 시장도 참 이게 문제라기보다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예. 참 어렵네요. 이게 이 TSMC가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네. 이 통계를 간단하게 이거 시장조사업체 IDC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예상을 하기를 내년 그 파운드리 TSMC 점유율이 66%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더라고요. 네. 66%면은 거의 그러니까 독점 논란이 나올 정도가 그러니까요.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뭐 중국 SMIC라는 회사도 있고, 미국의 뭐 글로벌 파운드리스라는 회사도 있고, 뭐 UMC 대만 UMC라는 회사도 있고 한데 그들은 당연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삼성이 2019년도에 그러니까 2030년에는 이제 파운드리 세계 1위 도약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격차는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이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어떻게 이제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1위를 했던 그런 그 업종 품목들을 보면은 자, D램, TV,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세계적인 그런 규격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볼트너트 끼우는 거 이게 세계 어디서든지 간에 그쵸. 그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고 처음에 시장에 진입을 할 때 가격을 낮춰서 점유율을 높인 다음에 규모의 그러니까 경제를 형성을 해서 그 다음에 프리미엄 제품을 내놔서 고급화 전략을 병행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갤럭시 똑같습니다. 그렇죠. TV도 똑같고요. D램도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지금 다 중국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삼성전자 성공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서 그 점유율을 먹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파운드리 시장은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 회사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맞춤형으로 제품을 해줘야 되니까 규모의 경제라는 게 물론 일정 정도의 처음에 이제 파운드리 공정을 구축할 때는 당연히 그게 있지만 각자 각 회사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애플이 다르고 또 메타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지금까지 일했던 방식들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서비스 마인드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각자 고객사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맞춰줘야 되는 그렇죠. 대응을 해줘야 그런 되고. 식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스템 LSI가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 비슷한 이유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진짜 잘 나간다. 이분은 진짜 에이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메모리 출신들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파운드리 그 사업 부장 요번에 새로 온 이거 북미에서 넘어온 이 네네. 한진만 사장이라는 한진만 사장. 분도 네. 사실은 메모리 사업부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메모리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무엇보다 이제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고객 중심으로 일하는 마인드부터 바꿔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그렇네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기술적으로 보면 그거는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가장 최선단이죠. 2나노 공정에서 수요를 높이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좀 말하기도 민망한 정도의 수율인데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네. 좀 뭐하지만 뭐 TSMC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2나노 수율은 뭐 한 50%, 60%, 70% 한 이 정도 60, 70% 정도 나온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삼성전자는 사실은 거의 아주 낮은 수준의 절반도 안 수율이고 됩니까? TSMC? 3나노 같은 경우도 알려지기로는 삼성전자 이제야 한 5, 60% 정도, 60, 70% 이 정도 됐다. 이미 이제 거기 3나노 TSMC 같은 경우는 이미 아주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80% 이상, 90% 이상 이 정도인데 2나노 공정의 수율 개선이 여러 가지 상징성이라든가 그걸로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신뢰죠. 신뢰도죠. 그렇죠. 그 수율이 네. 나오는 게.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한진만 사장이 이제 임직원들한테 보낸 첫 메시지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타사 대비해서 그러니까 타 대형 그러니까 메이저 그 TSMC 대비해서 뒤처지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핵심 과제로 2나노의 빠른 램프업, 그러니까 생산량 확대를 꼽았고요.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2나노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TSMC의 기술력이 밀리지 않는다라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게 있게 되면 그렇죠. 빅테크 수주전에서도 좀 의미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플러스 해가지고 네네. 2나노, 3나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5나노 공정이라든가 7나노 공정 쪽도 사실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좀 많은 영업을 좀 잘해서 그래서 이쪽에서도 좀 이제 매출을 좀 같이 띄우는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올 한 해 참 말도 많았고 여러 가지 걱정이나 주변에 뭐 걱정도 하고 비판도 하지만 또 응원하는 분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잘 네.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관 산업이기 예. 때문에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또 뭐 글로벌 전략회의 하고 있다는데 삼성전자도 어떤 카드를 꺼내게 될지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된 시장 상황도 그렇고 자체 경쟁력도 좀 레벨업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김정남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예, 새해에도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정보 가지고 함께 좀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 시장의 변동성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 참 시작부터 착잡합니다. 코스피는 현재 구간에서 2.4% 넘게 빠지면서 2,369선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4.7%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5% 가깝게 급락세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참 시장을 아웃퍼폼 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이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반도체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반도체 쪽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뭐 내년에도 AI 반도체는 좋기 때문에 네. 일부 범용 반도체 가격 하락은 뭐 내년 2분기까지 이어지겠지만 AI 반도체가 가져오는 이익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한국에 또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과거 사례도 보더라도 뭐 그 시기에 반도체는 계속 아웃퍼폼했어요. 그 과거 탄핵 전국 2번 하에서도 물론 그때 공통점이 이제 원화가 되게 약세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가격 하락은 하고 있지만 이게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한국 매출 비중이 거의 미미합니다. 1%가 안 되거든요. 네. 99% 이상이 대부분 이제 해외 쪽이고 다 달러 결제거든요. 그래서 원화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주식시장에는 안 좋지만 원화 약세가 반도체 기업의 실적에는 상당히 좀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범용 반도체 가격 하락하는 거를 일정 부분 원화 약세가 많이 좀 상쇄시킬 것 같고요. 또 AI 반도체는 여전히 수요가 좋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래도 우리나라 여러 산업이 있지만 그래도 1등 산업으로서 수익성이 여전히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 또 최근에 범용 반도체 가격 하락 그리고 내년에 있을 트럼프 2기의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도 지금 주가는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운사이드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중 확대로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 저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뭐 사실 최근에는 노이즈가 조금 더 부각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경쟁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 생각해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비중 확대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레거시 쪽을 좀 보고 가도록 할 텐데 사실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삼성전자 반등에 대한 근거로 레거시 쪽에 또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레거시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주가랑 연결을 해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레거시 쪽은 사실 스마트폰 PC 수요가 작년보다는 소폭 개선되지만 네. 그 정도 개선 가지고는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또 그와 같은 상황은 또 트럼프 2기 때 관세 부과를 한다면 맞아요. 또 사실 그런 부분도 수요에 부정적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레거시 쪽은 우리 완제품 회사들의 재고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고를 조정한다는 거는 반도체 회사로부터 구매를 안 하기 때문에 네. 구매를 안 하면 수요처가 구매를 안 하면 공급자들은 가격 인하를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CXMT 같은 경우에 지금 네. 중국 디램 회사로서 PC하고 모바일 쪽은 좀 점유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 DDR4 중심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DDR5 제품도 중국 향으로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영향을 주는데 다만 이 레거시 쪽도 그러니까 범용 쪽도 레거시라기보다는 범용으로 범용? 표현하는 게 맞겠죠. 어차피 DDR5는 레거시가 아니고 이거는 뭐 최근에 메인스트림이기 때문에.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CXMT가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는 4분기 DDR5 가격도 한 12.8%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PC 디램 같은 경우에는 뭐 21% 하락했죠. DDR4 기준이지만. 근데 서버 DDR5 제품은 지금 11월에도 가격이 안 빠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CXMT는 서버 디램 아직 안 만들고 있거든요. 그 CXMT가 주로 만드는 게 이제 모바일하고 PC고 모바일 PC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스마트폰 회사하고 PC 회사들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중국산 디램을 장착하는 데 있어서 수요처가 중국 내에 있는 거고요. 반면에 서버 같은 경우에는 서버의 수요처는 물론 뭐 서버를 만드는 회사도 중요하지만 클라우드 사업자와 같은 그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회사들이 중요한데 전 세계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시장에 있어서 미국의 4대 클라우드 사업자가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 중국 클라우드 사업자 비중은 9% 이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CXMT가 서버 디램을 만들더라도 향후에 미국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중국산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버 디램이 CXMT 2업에 있어서도 좀 더 방어력이 있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뭐 경기에 무관하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2025년에도 저희는 올해보다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HPC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네.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관련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일반 데이터 센터도 2025년에도 뭐 다른 산업보다는 양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 중심에 한국 기업들이 뭐 HBM도 공급하고 있고 엔터프라이즈 SSD도 공급하고 있고 서버 DDR5 좀 뭐 되게 높은 대역폭을 자랑하는 5600, 6400 이런 제품들은 뭐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뭐 반도체를 똑같이 보지 말고요. 우리 파운드리도 그렇고 AI 반도체를 만드는 TSMC만 좋거든요. 성속 공정 만드는 뭐 파운드리 회사들은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똑같이 메모리 반도체도 AI와 관련된 아니면 HPC와 관련된 쪽만 좋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는 그런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라고 뭐 다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산업이 발전하는 쪽, 특히나 도 센터장님께서는 데이터 센터 쪽에 집중하셔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규제를 좀 짚고 갈 텐데 물론 프라이싱이 됐다고 가격이 반영됐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영향을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꽤 많고 또 예. 오늘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지금 전국이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럴 때 이제 내년에 트럼프 2기가 이제 들어설 테고 예. 이때 정부에서 제대로 뭔가를 못하면은 반도체 쪽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트럼프 2기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주기로 했던 반도체 칩셋 액트법에 따라서 네. 미국 정부가 약속했던 보조금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변수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뭐 아주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좀 이른 그렇죠. 시점 같습니다. 2기가 시작돼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또 제한을 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관세 관점에서는 저희가 예측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60%를 뭐 중국산을 부과하든 아니면 범용으로 해서 다른 국가도 10% 부과를 하든 저희가 좀 냉정히 살펴봐야 되는 거는 반도체는 지금은 무관세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중국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다 중국에서 소비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아이폰도 지금 무관세거든요. 미국으로 가는데도 아이폰도 중국에서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트럼프 2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아마 완제품에 대해서도 그냥 뭐 동맹국들도 한 10% 관세 부과를 할 가능성이 있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더 높게 부과할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피해 가려면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완제품을 스마트폰이든 PC든 서버든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스마트폰 시장이 11억대를 미국에서 만들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스마트폰 PC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세를 맞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바꾸고 싶지도 않은 제품이잖아요, 스마트폰 PC는. 그렇죠.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가 부과돼서 제품 가격이 오르면 교체 주기가 길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부정적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AI 반도체를 만드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미 서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미국의 서버를 만드는 대표 기업들이 대만 기업들인데 팍스콘 같은 경우에 미국에 공장이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퀀타도 되게 큰 회사인데 미국에 또 공장이 2개 있고요. 그다음에 윙이라고 이스트론이랑 같이 만드는 회사도 미국에 공장이 캘리포니아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도 멕시코에 다 공장이 있는데 그 라인은 다 뜯어서 미국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버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있어서도 좀 자유로워요. 미국에서 서버를 실제로 AI 서버 같은 경우 1년에 한 200만 대 정도 내년에 수요가 있을 건데 다 미국에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만에서 공급하는 뭐 GPU 같은 것, 뭐 엔비디아 GPU는 TSMC가 패키징해서 보낼 건데 무관세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AI 반도체는 이 트럼프 2기에도 상당히 좀 방어력이 좋을 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마 AI 반도체 쪽을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미국도 필요하니까. 그렇죠. 미국 기업들이 또 데이터 센터를 그죠. 투자하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그죠. 예. 그다음에 규제를 없애고 AI에 대해서 더 많은 규제를 풀고 그리고 자율주행이든 뭐 어쨌든 생성형 AI든 멀티모달이든 계속해서 확대를 하려면 데이터 센터를 좀 더 고도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서버는 미국에서 이미 만들 수 있거든요. 이미 만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 AI 서버에 3대 메이커가 있어요. 서버를 만드는 회사. 대표적으로 팍스콘, 그다음에 퀀타, 그다음에 위인이라고 있는데 다 3개사 모두 네. 대만 기업인데 다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면 네.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여기까지는 잘 센싱을 못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처음 듣는 저희가 이제 이야기입니다. 대만의 기업들 방문해 보면 다 미국 라인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피력도 많이 했고 실제로 많이 생산하고 있고 또 얼마든지 더 이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서버는 1년에 200만 대이기 때문에 그걸 다 미국 수요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50만 대 만드는 거 미국에서 만들어도 뭐 설령 뭐 인건비가 다른 지역보다 비싸도 AI 서버가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거는 야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낮에만 만들어도 아무 지장 없고요. 주말에 근무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반도체한테는 안 좋은 게 밤샘을 할 필요가 있고 어떨 때는
철야를 하거나 오버나잇 워킹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인건비가 비싸죠. 반도체는. 근데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낮에만 평일날 만들어도 그렇구나. 충분히 수요가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은 오늘 좀 저희가 이달리 방송 왔으니까 네. 조금은 남들 안 하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미국에서 뭘 만들면은 이게 수율이 잘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워낙 인건비도 비싸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든 밤새서 만들고 가는데 네. 미국인들은 그냥 다 냅두고 막 퇴근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이라서 SMT9에 그냥 마운팅 시켜가지고 그냥 케이싱 덮기만 하면 돼요, 렉을. 그래서 아주 만드는 것도 쉽고 두 번째는 수율도 황금 수율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 이어서 다음 좀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센터장님께서 이제 내놓으신 리포트들을 봤더니 B300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부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번 연간 전망의 타이틀이 B300이 블랙의 이제 과거 이름은 울트라하고 우리가 보통 블랙의 B200은 이제 HBM을 192GB를 달고요. B300은 288GB를 답니다. 그러면 B200보다 HBM 컨텐트가 50% 증가하는데 HBM 같은 경우는 이제 수율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DDR5보다 한 3배 정도 더 쓰는데 참고로 현재 2분기, 그러니까 지금은 뭐 4분기지만 지난 2분기에 HBM이 월 13만 장 웨이퍼가 소모를 했다면 B200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하는 내년 1분기는 한 23만 장 쓸 거고요. 그다음에 B300이 본격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내년 3분기부터는 35만 장이 필요해요. 그럼 그것만큼 웨이퍼가 D램이 할당이 될 수 있느냐한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B300이 나오면 B300 자체도 힘이 상당히 크지만 나머지 범용에 들어가는 D램 웨이퍼가 20만 장 이상이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이 주는 거죠. 공급이 주는데 재고 조정은 내년 아마 2분기면 거의 끝날 거거든요. 그러면 범용 D램마저도 그때부터는 대개 산업의 수급이 변합니다. 그래서 B300이 전 트리거가 돼서 블랙엘에 뭐 당연히 탑재되면서 HBM의 전체 수요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것 같고요. 컨텐트가 50% 증가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범용까지도 수급을 바꿔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스윙 팩터가 저는 B300이 될 거다. 그런 내용을 이번 연간 전망에 조금 디테일하게 좀 정리해놨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탑픽이 어떤 종목이 당연히 SK 하이닉스로 그죠? 기결될 것 같습니다. 연결을 했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들 많이 비교하시는데 좀 짧게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하이닉스는 사실 내년에 증익할 수 있는 유일한 하여튼 삼성이랑 하이닉스를 비교해 보면 내년에 증익되는 회사 뻔합니다. 엔비디아 영업이익 증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TSMC 올해보다 한 25% 이상 매출 신장할 거고 SK 하이닉스는 매출도 늘지만 영업이익도 저희가 봤을 때는 HBM 비중이 이제 한 내년 1분기, 2분기는 거의 50% 육박할 겁니다. D램에서. 그래서 하이닉스도 내년에 저희는 증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여전히 성장주로서 매력 그리고 반면에 범용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로 매력적인 주식이다. 범용은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내년 2분기 되면 좀 약간은 가격 낙폭이 줄어들 거고 보통 D램 회사들은 가격 낙폭이 줄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모멘텀 플레이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어닝스 그로스가 생기는 기업이기 때문에 밸류 플레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그냥 안 좋긴 합니다. 아직 그렇지만 워낙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여기서 다운사이드가 5만 원 아래에서는 하반 경색이 있을 거고 또 여기에 자사주를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도 5만 원 근처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하반 경색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탑픽은 삼성 하이닉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탑픽이었고 구조적으로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가격도 사실 양사 모두 다 매력적입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근창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4년의 주인공 중 하나를 꼽아보자면은 방위 산업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 높아졌고 또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워낙 활발해지면서 그 기대감 높아졌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서 주가는 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이한결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5년에 방위 산업을 좀 전망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만 봤을 때 전체 투자 의견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25년에도 방산주는 비중 확대를 좀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5년에도 여전히 방산 쪽 수출 모멘텀은 식지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로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제 나토의 방위비 부담 증가라든지,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면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전후 복구 수요로 이제 방산 수요가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이제 각 업체별로 내년에도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잘 추진이 되고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수출 모멘텀은 좀 지속될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실적 측면에서도 내년에 이 수출 물량이 더 늘어날 거로 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도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재 지금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상대적으로 좀 내려온 시기를 좀 맞이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최소 이제 방산주는 비중 확대를 좀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네, 비중 확대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산 쪽 2025년도 비중 확대도 된다. 지금 한국 시장에 많은 상장 기업들이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만은 가격적인 메리트만 있느냐, 아니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앞으로 실적적인 메리트도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방위산업 쪽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실적적인 메리트도 있는 업종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드디어 트럼프의 재집권이 시작이 됩니다. 말 그대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방산업종도 아마 좀 변화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우선은 부정적인 쪽 요인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빠르게 종결시키고자 하는 게 이제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다 보니까, 방산주가 이제 처음에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이제 국내 방산 무기 체계들이 좀 갑작스럽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좀 늘어났던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수출까지 좀 연결이 되면서 이제 국내 방산주의 투심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많다라고 좀 보는 입장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지금 나토 쪽의 방위비 분담을 올릴 것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트럼프 당선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중국도 방위비에 대한 투자를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국의 주변 국가들,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 인접 지역도 덩달아 이제 지정학적 긴장감이 좀 고조되면서 방위비 투자가 늘어날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적으로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전후 이제 전쟁 과정에서 손실된 무기에 대한 재고 확보 수요나 이 러시아를 둘러싼 이제 EU 지역에서의 이런 긴장감을 고려했을 때 이 방위비에 대한 이런 꾸준한 지출은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국내 무기 업체들한테는 계속해서 수출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2기 집권이 시작되면은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화가 바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방위 산업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이 변화가 되지 않는 사실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의 수출과는 어느 정도로 좀 연결이 될까요? 우선은 이제 국내 무기 체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무기들이 좀 수출이 되고 있는데, K2, 천무9, 이제 방공 체계, 전투기까지 다양한 무기들이 좀 수출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폴란드를 시작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무기 체계, 이제 K2, K9 전투기까지 해서 이제 패키지 형식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K9 이제 방공망 시스템, 그다음에 K2 레드백 이렇게 좀 관심을 좀 확대하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페루 같은 경우도 이제 함정 사업이나 K2 전차, 그다음에 전투기까지 포괄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국가를 상대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이런 대규모
대규모 패키지 형식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이제 수출 관련 소식들을 좀 업데이트 해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계약 기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방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입니다. 뭐 기업들이 서로 무기를 산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가 간에 뭔가 이제 합의가 있어야 될 텐데 좀 어떻게 보세요? 리스크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수출 추진 과정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 계약은 기업체와 이제 상대 정부나 이제 상대국의 방산업체가 맺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잠깐의 이런 불안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수출 협상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제 기업체가 좀 해결하지 못하는 외교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이제 정부가 좀 컨트롤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점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국면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있을 수출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리스크는 리스크고 노이즈는 노이즈니까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만약에 구매를 이제 보류를 한다면 어느 쪽 타격이 가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긴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구매 보류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봤을 때 우선은 이제 지금 당장 임박하에 있는 수주 건들이 차질이 있었다라는 내용은 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이제 먼 미래에 있을 이제 좀 관심 표명 단계에서 이제 진지하게 협상까지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타격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수주 잔고상에서 매출 절벽 시기가 조금 빨리 도래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수출 보류 결정이 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리스크가 좀 두드러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좀 소식들 업데이트하고 있고 주목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습니다만은 종전 이슈도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방위산업 쪽에 주가 좀 많이 올라왔고요. 종전 이슈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언젠가는 저희가 마주해야 될 그런 운명 같은 현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뭐 업체의 어떤 경쟁력이 약화된다라기보다는 좀 투자 심리가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출이라든지 이렇게 숫자로도 연결이 될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종전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들의 펀더멘탈에 이제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도 이번에 이제 미국 대선 이후로 이제 국내 이제 정치적인 좀 불확실성과 연계돼서 이미 한 차례 주가 조정을 거쳤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종전 이후에 확대되는 무기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올라올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좀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제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특히 EU 같은 경우가 지금 러시아의 이런 존재에 대해서 좀 부담을 좀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EU 내의 이런 방위비 지출은 계속 좀 확대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미국이나 유럽 내의 이런 공급망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결국은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이 일부 프로젝트에는 대안으로 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국내 업체들에게 계속해서 수출 모멘텀이 좀 발생할 여지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투심은 좀 다운될 수 있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펀더멘탈적인 훼손은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금 방산주에 대해서는 이제 비중 확대를 좀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업종에 대한 이야기 듣고 왔고요. 탑픽으로는 어떠한 기업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25년 방산주 탑픽으로는 한국항공우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내년도 실적 개선 같은 경우가 이제 큰 폭의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폴란드 쪽이나 이제 말레이시아 쪽의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완화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올해 일부 이제 수주 사업권들이 내년으로 좀 이연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내년도에 신규로 추가될 사업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수출 모멘텀이 좀 풍부하다는 측면에서 한국항공우주를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다만 현재 시점에서 이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만큼 업체별로 이제 각기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다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출 파이프라인이 많다는 관점에서는 이제 뭐 K9이나 천무, 그다음에 레드백 이런 다양한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단기적인 수출 모멘텀 측면에서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넥스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 쪽의 이런 비공 사업이나 이제 LCM 같은 경우도 추가 수출 라인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탑픽주 함께 짚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주가도 많이 내려온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이한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연말 특집 프로그램 이데일리 인사이트 잘 보셨죠? 올 한해 정리 잘하고 내년도 투자 전략 잘 챙겨서 수익률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나 방산주 섹터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할지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데일리 인사이트는 항상 여러분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성탄절 즐겁게 잘 보내세요.